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6월 27일 오늘 화요일 순서입니다. 6월도 이제 얼마 남았다 그죠? 네, 장마철인데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요. 한편으로는 공기가 또 되게 깨끗해져서 좋고 항상 이제 가뭄이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정말 축복받은 땅이다 그죠? 이렇게 장마 시즌이 있어가지고 가물다가도 장마 시즌에 또 비가 많이 와서 말라버린 호수를 또 채우기도 하고 상당히 참 축복받은 땅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녁이나 뭐 밤 12시에 1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 공원에 밤에도 10시, 11시 이때도 산책하는 분들도 많고요. 되게 요즘 저녁 공기는 또 시원하다 보니까 되게 상쾌합니다. 또 장마 시즌은 장마 시즌대로 산책이나 여러 가지 야외 활동 많이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사는 푸틴은 이미 패배, 고르비 옐친도 실패한 쿠데타 후 몰락을 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고르비 하면 옛날에 이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애칭이었잖아요, 그죠? 1991년 12월 26일인가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이제 소련은 해체한다. 예, 소련 연방들 다 독립해라. 뭐 이러면서 소련이 해체가 됐었는데 어떤 또 지금 푸틴하고 옛날에 고르바초프 대통령 옐친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고 역사에서 어떤 걸 또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방 언론은 일제히 푸틴 때리기, 반란 당일부터 상황 종료까지 러시아 국방 공식 석상에 안 나타나 국가안보 총체적 무능 부가, 프리고진의 면죄부 결정도, 철권 푸틴 명성의 치명타, 내년에 대선 불출마 관측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푸틴의 성격으로는 좀 이상했죠 이번에. 푸틴이 이제 뭐 힘 다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어제 극적인 합의한 게 푸틴의 일단은 돌아가라 해놓고 나중에 또 뒤통수 치는 그런 암살이나 이런 걸 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역대 러시아 쿠데타 사례라고 돼 있고요. 1991년 8월 쿠데타 당시 대통령은 미하일 고르바초프였는데 반란 세력이 소련 공산당 보수파였는데 결과는 실패했다고 하고요. 93년도에 러시아 헌정 위기가 있었네요.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었을 때 러시아 최고 회의에서 반란을 했는데 이것도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나서 옐친 대통령직 사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실패를 했는데 그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어떤 체제 불안을 얘기를 하는 건지 리더십에 대한 어떤 리더십이 무너지는 그런 시그널 효과를 얘기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러시아를 향한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이 36시간 만에 종결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반란을 일으킨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행방이 묘연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반란 초기 군 수뇌부들이 일제히 공개 석상에서 사라지면서 러시아 정부의 리더십 공백도 도마에 올랐다. 국가안보를 늘 강조했던 푸틴 대통령이 정작 비상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그의 내년 대선 출마 여부도 불확실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 영토를 점령하기 시작하던 24일 오전 한 차례 대국민 연설에 나선 이후 사태 종식 때까지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도 반란 행위가 게시된 23일 저녁부터 사태가 일단락된 25일까지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쇼이구 장관이 바그너 용병단의 무장 반란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26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긴 했는데 러시아 국방부는 그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를 방문했는지를 공개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에 투입된 러시아 군부대를 방문했다고만 밝혔다고 합니다. 벨라루스로 망명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진 프리고진의 소재도 사태 종료 하루가 지나도록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프리고진은 전날 저녁 러시아 남서부 로스토프 나도르를 떠나는 모습이 목격된 이후에 어떤 소식도 지금 들려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주말 러시아의 안정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면서 집권 23년 만에 최대 위기를 겪은 푸틴 대통령도 연설 이후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하네요. 반란을 주도했던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을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푸틴의 명성에 치명타를 안겼고요. 정치 분석가이자 전 크렘린 고문 세르게이 마르코프는 뉴욕타임즈에다가 푸틴에게 이번 반란은 실존적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말을 했네요. 파벨 슬런킨 전 벨라루스 외교관도 푸틴은 그의 시스템이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쉽게 공격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미 패배했다고 평가를 했네요.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친크렘린 인사들은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프리고진을 상대할 기회를 계속 차버렸다면서 24일 프리고진의 봉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즉석에서 내려졌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고 집권 중인 푸틴이 국가 안전을 보장한다는 믿음은 반란 사건으로 깨졌다라고 친크렘린 성향의 모스크바 신문의 콘스탄틴 렘츠코프 편집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측근들이 내년 대선 불출마를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소련과 러시아에서 발생한 쿠데타는 권력의 종말로 이어졌다. 이 과거 얘기가 이제 나오네요.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1991년 8월 구소련에서 공산당 보수파가 일으킨 쿠데타에 직면을 했고 반란 세력은 고르바초프를 별장에 감금하며 권력 전복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네요. 당시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이었던 보리스 옐친이 주도한 반쿠데타 시위가 국민적 지지를 얻으면서 쿠데타의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권자로 돌아온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거세진 소련 해체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같은 해 12월 사임을 했습니다. 옐친 대통령도 1993년 9월에 헌정 위기를 겪었는데 러시아 연방공산당 등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무장 반란을 꾀한 것이다. 옐친 대통령은 육군 병력까지 동원한 강경 진압으로 권력을 지켜냈으나 지지율은 하락 곡선을 그렸고요. 결국 그는 1999년 말 6개월의 잔여 임기를 뒤로하고 사임을 했네요. 보리스 옐친이 언제 사임을 했는지 제가 기억이 좀 잘 없었는데 99년 말에 한 8년 하고 사라졌네요. 사임을 한 거네요. 그렇게 길게 못했다 그죠? 91년 12월 달에 고르바초프가 사임하면서 그때 당시에 앞으로의 뭐 핵미사일 발사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아주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권은 다 러시아의 대통령 옐친한테 넘긴다 하고 그때 사임을 했으니까
92, 93, 94, 95, 96, 97, 98, 99. 예. 8년 했었네요. 이보 달드르 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트위터를 통해서 소련 지도자는 쿠데타를 진압하고도 몇 달 뒤에는 권력을 잃었다면서 푸틴은 지금으로선 살아남겠지만 지난 24시간은 그의 권좌 유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밌다 그죠? 관광 수입 홀쭉 태국 바트 화학값이 석 달 새 최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바트 이 기사를 가져왔냐면요. 우리나라 97년도에 IMF가 있기 전에 96년도에 이 태국 바트화가 무너지기 시작했었거든요. 94년, 95년 초까지도 물가 잡겠다고 그때도 이제 금리를 좀 막 올리고 그러면서 멕시코가 처음에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아시아 쪽으로 그 외환 위기가 이렇게 쓰나미처럼 몰려왔었는데요.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금융권에서 태국 바트화가 무너지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때 96년도에 그게 되게 소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IMF가 왔기 때문에 그 위기 있잖아요. 어떤 큰 시스템 위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이 가장 많이 거래되는 시장이 외환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외환 시장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 시장의 동향을 항상 이제 제가 모니터링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태국 바트화 값이 석 달 새 최저라고 하니까 한번 볼게요. 바트화 가치가 35.285 바트까지 내려가면서 지난 3월 1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지난 5월 14일 태국 총선에서 제1야당에 오르는 전진당이 푸아타이당 등 7개 정당과 연립정부 구성에 나섰으나 군부와 결탁된 상원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트화 가치가 최근에 하락했다. 총선 직전 대비 하락률은 3.5%이다. 말레이시아의 링깃화 이후에 아시아 신흥국 통화 중 가장 저조한 성적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네요. 다만 중국이 관광객 급증으로 국가 재정이 늘고 태국 자산을 끌어내리고 있는 정치적 교착 상태가 해결이 되면 바트화 가치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트화 차트를 먼저 좀 가져와 봤어요. 과거에 우리나라 IMF 겪었을 당시에 1998년도에 바트화 가격이 달러 대비해서 56.2 바트까지 올라갔다가 그러고 나서 최저가 얼마냐면요. 2013년도에 한 15년 뒤에 28.4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보면 좀 뭐 비슷하죠. 우리도 1,800원에서 2,000원 근처 갔다가 2007년도에 우리는 좀 더 이 수출 국가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있다 보니까 2007년도에 900원 갔잖아요. 900원. 장중에 900원 살짝 깨졌었습니다. 살짝 깨졌는데 그러니까 1,800원에서 900원으로 원화 가치가 2배나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태국 바트화가 56.2 98년 기록했다가 28.49 딱 절반이다 그죠? 네, 2013년에 기록했다가 지금 35. 35니까 저점 대비 지금 23.7% 올랐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900원에서 지금 1,300원이니까 저점 대비는 우리는 40% 훨씬 넘는다 그죠? 40%가 뭐예요? 예, 거의 50% 근처까지 되네요. 그런 거 비하면 지금 현재 태국 바트화는
크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은 안 드네요. 21년, 22년도 특히나 미국이 금리 올리면서 모든 통화 대비해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작년에도 태국 바트화가 4.25% 환율이 4.25 올랐네요. 연중 한 15.9 올랐다가 4.2로 끝났었고, 그런 거 보면 뭐 태국에서 지금 외환 위기 가능성이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한번 볼까요? 원달러 환율은 작년에 우리도 원달러 환율 되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1444원 갔을 때가 21.5% 가까이 올랐다가 결국 1264원으로 끝나면서 6% 상승으로 끝났었네요. 작년에 우리나라도. 그리고 올해 지금 3.2% 정도 1305원 하고 있으니까 3.2% 정도 올란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899원을 찍었던 2007년 대비해서는 바닥 대비해서 45%나 지금 환율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태국이 뭐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그런 결론을 좀 내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겠다. 상하이 집값이 10% 뚝. 최근에 중국이 부동산 부양을 하려고 중국 정부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번에 지준율 또 내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상하이 집값이 최근에 10% 추가로 하락을 한 건지, 최근에 그 중국을 갔다 온 이선엽 이사께서도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또 어떤 KB증권에서 또 누가 갔다 와서 택시를 탔더니 상당히 좀 경기가 안 좋아진 게 느껴지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회사의 왕정 차장도 지난주에 오랜만에 단오절을 맞아서 고향에 갔다 왔는데, 왕 차장도 갔다 와서 하는 얘기는 분위기가 경기 상황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둔화 속에서 해외 이민이 붐이다. 그래요. 4월 매물 한 달 새에 2배나 껑충 뛰었고, 시원찮은 중국 경기 부양책에 달러당 7.2위안 7개월 내 최저, 7개월 만에 지금 최저치로 떨어진 위안화 값이라고 돼 있고요. 이런 거 보면 지금 엔화 가치도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위안화 가치도 떨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범중화권에 있는 우리나라 환율도 1300원에서 왜 이렇게 안 떨어지지 했더니 이런 주변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네요, 보니까.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 집값이 10% 넘게 하락을 했고, 코로나에 따른 봉쇄 이후 좀처럼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자산가의 해외 이민 붐까지 겹치면서 주택 매물이 쏟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달러당 위안화 가치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부동산 중개 업체 센탈린 자료를 인용해서 상하이에서 매물로 나온 주택이 올해 3월 약 10만 채에서 지난 4월 말에는 약 20만 채로 급증했다고 보도했네요. 또 상하이 주택 거래 건수는 3월에는 2만 4천 건에서 4월에는 1만 7,700건으로 5월에는 1만 5,300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네요. 급증하는 주택 매물에 시장은 매수자 우위로 돌아섰고요. 부동산 중개 업체 515J의 판타이펑 매니저는 선택지가 많아진 매수자는 시장을 관망하는 가운데 매도자에게 10에서 15%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 렌자의 슝위린 매니저는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데 배팅한 많은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한다면서 그중 일부는 외국으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어서 가격을 낮춰도 그 금액에 그냥 만족하고 있다고 하네요.
중국 부동산 시장 둔화와 약한 경제 전망 속에서 상하이의 주택 매도 바람은 집값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악순환 상황에 갇혀버렸다는 신호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주택거래 시장 부진은 상하이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상하이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중국 평균보다 높지만 실제 결과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목표치는 중국 전체가 5%인데 이보다 높은 5.5%에 달하지만 지난 1분기 상하이 국내 총생산 GDP는 3% 상승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날 오전 중국인민은행은 달러 위안 거래 기준 환율을 전장 대비 0.0261위안 올린 7.256으로 고시를 했는데 위안화 가치가 하락해서 고시 환율이 달러당 7.2위안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1월 10일 이후 7개월 반 만이다. 여기에 시장에서도 위안화 가치는 7.2177위안에 거래돼서 최저치로 추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러니까 이제 위안화도 한번 찾아보고 싶다, 그죠? 네, 위안화 가치가 근데 그동안 6위안 초까지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7위안으로 올라오다가 그러고 나서 좀 강세를 작년에 6.3까지 떨어졌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예, 작년에 6.3065 맞네요. 6.3065 그리고 위안화가 최고로 강세를 보였던 게 2014년도에 6.0401 예, 이랬었는데 이때 중국 소비 열풍이 대단했었죠.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중국 여우커들이 해외 나가 보면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서 굉장히 싼 거죠. 네. 그래서 7위안을 주고 사야 되는데 6위안만 주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싼 느낌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해외로 많이 나갔는데 지금 7.23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오늘도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보니까. 작년에 7.3274까지 간 적은 있었는데 아직까지 작년 환율 고점을 뚫은 건 아닌데 추세 이래 차트를 보면 그래도 추세가 보이는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위안화가 7.5를 뚫는다 이러면 약간 중국발 위기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이나 뭐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때문에 약간 편향적인 인지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나의 인지 편향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얼마 이상 가면 나는 중국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겠다 이렇게 기준을 좀 세워놓는 게 좋습니다. 7.5를 터치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데 7.5가 되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엔저 너무 빠르다 외환시장 개입 만지작이라고 하면서 오늘은 전부 이제 환율 약간 특집입니다. 일본은 계속 엔화 가치가 빠르게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일본은 또 왜 이런지 혹시 우리가 모르던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재무당국이 엔저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과도한 움직임에는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간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이 26일 최근 엔저 움직임이 급속하고 일방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높은 긴장감을 갖고 주시하겠다고 말을 했고요. 외환 시세는 펀더멘탈을 반영해 안정적 추이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과도한 환율 움직임에는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엔화를 매입하는 시장 개입을 단행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간다 재무관은 어떤 옵션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을 했고요. 일본 정부와 일본 은행은 지난해 9월에서 10월 엔저가 심화되자 약 9조 엔을 투입해서 달러를 매도하고 엔화를 매입하는 시장 개입에 나선 바가 있네요. 작년 초에 달러당 115엔 수준이던 엔화 가치는 작년 10월에 32년 만에 최저치인 151엔대로 내려가기도 했고요. 올 초에는 127엔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지난 3월께 본격적으로 내림세를 보였고 23일에는 뉴욕 외환시장에서 한때 143.87을 기록하며 7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이거 뭐 위안화 얘기랑 거의 비슷하네요 지금. 그렇죠? 엔저의 주 원인이 중요한데요, 그죠? 엔저의 주 원인으로는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 완화가 꼽힌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가 작년부터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온 데 비해서 일본은행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 완화를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본과 미국 등의 금리 차이가 벌어져서 엔저를 유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 요 얘기도 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저한테도 그런 질문들이 되게 방송 인터뷰 때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나라 정책 금리는 3.5, 미국은 5.25 뭐 이렇게 되면 금리 차이가 너무 심해서 우리나라에서 채권 팔고 미국 채권으로 갈아타면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을 때마다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죠. 예, 그렇지 않은 이유가 10년물 국제금리 한번 쭉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물이 2.8 정도밖에 안 하죠. 그죠?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0.5 정도 합니까 지금? 지금 여기 금리 데이터를 채권 데이터가 어디 갔나 네이버에서 지금 제가 찾고 있는데 네, 채권 데이터를 못 찾겠네요. 아무튼 그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차이가 나더라도 그 나라의 이제 펀더멘탈이 좋잖아요. 펀더멘탈이 좋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까 7년도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900원이 살짝 깨졌고 원엔 환율도 그때 당시에 770원까지 갈 정도로 국내 원화 가치가 되게 강했었죠. 위안화 가치도 마찬가지였고 그때는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올 때니까요. 그 중국의 GDP가 2007년도에 14.3%인가 GDP가 14.3%인가 증가했었거든요. 14.2%네요. 14.2%가 증가를 했었는데 그렇게 증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위안화 동반 그 통화 가치가 절상되는 그런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펀더멘털이 계속 좋아진다라고 보면 금리도 주가도 보면 PER이 높잖아요. 좋은 기업들 미국의 우량 기업들 보면 PER이 30배 이렇듯이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도 싸게 살 기회를 안 주는 거죠. 채권도 그 나라의 펀더멘털이 좋으면 채권 금리가 뭐 3.3이 아니라 뭐 2.5 이렇게 해도 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강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게 다 반영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금리 차가 많은데 가만 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전자산업, 배터리 그리고 여러 가지 뭐 90년, 80년대에 일본이 어마어마한 경제 강국이었을 때에는 뭐 워커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전자산업 그때 당시에 뭐 배터리의 87% 정도가 전부 일본산이었고 반도체 뭐 등등 일본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뭐 1등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다가 지금 다 뺏기고 있잖아요.
거의 다 뺏기고 지금 자동차 하나 이제 붙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펀더멘탈이 그게 노령화 영향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엔화가 1,000원이 깨졌을 때 뭐 엔화 사신다는 분 많고 엔화에 대한 매수 질문에 나올 때마다 제가 일본이 약간 좀 이상하다. 그것도 이 신문 기사에서 한경이었나요? 침몰하는 일본 이런 시리즈도 나왔었고 그죠? 그 기사를 쭉 읽다 보니까 일본 엔화를 매수하는 거는 조금 많이 기다렸다가 해도 늦지 않겠다. 네, 그러면서 제가 한 850원 거죠. 850원이 깨질 때까지는 한번 보겠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LG화학 차세대 양극재 하이니켈 단입자 양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850원은 그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는 펀더멘탈이 만약에 저렇게 이제 환율이 좋아지면 일본의 주식 시장은 좋잖아요. 일본 주식 시장에 이제 넘버원이 도요타다 보니까 당연히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도요타 주가가 좋아지면서 저렇게 올라올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도요타의 그 경쟁력은 저렇게 환율 말고 예전에는 환율이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2년 만에 240엔에서 120엔 떨어져도 도요타가 버텼잖아요. 그 엄청난 그런 생산 관리 기술과 품질 향상으로 인해서 버텼는데 지금은 그런 저력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LG화학 차세대 양극재 하이니켈 단입자 양산 이 기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G화학은 얼마 전에 조회 공시가 있었었죠. LG화학이 갖고 있는 한 82%에 해당되는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한 2% 팔아가지고 2%만 팔아도 뭐 지금 시총이 한 140조 가까이 되죠. LG엔솔이 최근에 좀 빠졌는데 2%만 팔아도 한 거의 3조 가까운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뭐 새로운 캐파 증설이랑 이런 걸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조회 공시가 들어왔었는데 한 달 뒤에 다시 발표하겠다고 했으니까 공시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사이에 LG화학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LG화학이 충청북도 청주시 양극재 공장에서 차세대 배터리용 하이니켈 단입자 양극재 양산을 국내 최초로 시작했네요. 양산을. LG화학은 해당 공장에서 나온 첫 생산 물량을 다음 달부터 전 세계 고객사로 보낼 예정이라고 했고요. 2027년까지 단입자 양극재 생산 라인을 구미 공장까지 확장하고 총생산 규모를 연간 5만 톤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입자 양극재가 뭐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한데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여러 금속을 하나의 입자 형태로 만든 소재다. 사용 연한과 용량이라는 차세대 전지의 핵심 과제를 해결할 열쇠로 꼽히고요. 기존 양극재는 금속 입자를 작게 뭉쳐 만든 다입자, 다결정 구조인데 충전과 방전이 반복될수록 소재 사이에 틈이 벌어져서 여기서 가스가 발생하면서 전지 사용 기간이 점차 줄어드네요. 하지만 내구성이 높은 단입자 양극재를 사용하면 가스 발생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아지고 배터리 수명도 기존보다 30%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 걸 LG화학이 양산을 시작을 했고 이게 아마 고객사로 보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퀄 테스트를 하겠죠. 퀄리티 테스트를 해서 품질이
문제가 없다 하면 요 단입자 연극제를 활용한 그런 배터리를 아마 만들 거기 때문에 네, 좋은 뉴스네요. 네, 마지막 기사는 간단하게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LG이노텍 베트남에 카메라 모듈 추가 투자라고 돼 있고요. 애플에서 뭔가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LG이노텍의 주가가 뭐 들썩들썩 하잖아요. LG이노텍 요 간추린 내용만 읽어보면 하이퐁이 하노이에서 옆으로 쭉 가면 우리나라 인천 같은 도시가 그게 하이퐁이었나요? 하이퐁에 1조 3천억 투입을 해서 내년 말 완공 예정인데 2025년 양산을 시작하고 보급형 스마트폰 수요 충족이라고 되어 있고요. 국내는 프리미엄 라인에 집중을 하고 파주에서는 XR용 3차원 센스를 아마 생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구미에서는 고급형 카메라 모듈을 또 생산을 한다고 되어 있고 LG이노텍 공장 증설에 대한 현황이 쭉 나오는데 네, 내용을 보면 경북 구미랑 경기 파주랑 그리고 베트남 하이퐁에 어떤 품목을 또 하는지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요 기사는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